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2차 보상법규 강의를 맡게 된 정태상 평가사입니다. 우리 2차 보상법규는 크게 세 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감정평가사니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기여를 하는 바가 있죠, 우리 평가사들이. 그렇다 보니 평가사법이랑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해요. 그 가격공시법 두 개가 있고, 세 번째가 보상법인데요. 통칭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공익사업법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전체 이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법이에요. 토지보상법. 그래서 우리 개별법 시간은 토지보상법을 아마 토지보상법의 비중을 한 70% 정도 두고, 나머지 평가사법이랑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한 30% 정도 비중을 둬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처음 시작은 보상법부터 할 거예요. 토지보상법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토지보상법을 먼저 다 하고 나서 평가사법, 부공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보상법 첫 번째 파트는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고 토지 등의 취득이에요. 취득 등이죠. 그리고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 그건 수용이라고 표현하죠. 수용이든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걸 취득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취득 말고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용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법 파트 할 때 설명드렸던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했었죠. 그 사용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되돌려주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제한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위 제한 같은 걸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손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손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실들이 반드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우리 보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1장 총칙. 우리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옆에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법전을 옆에 펼쳐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토지보상법, 다른 말로 공익사업법. 법전을 보시면 토지보상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사업법 이라고 우리 수업 때 표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 우리 법조문의 전체 이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자, 여러분이 국어적으로 읽어보세요. 여기서 어디가 방점이겠어요? 방점이라는 거는 이 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법의 목적이 보상에 있겠어요? 아니면 공익사업에 있겠어요? 이 보상이라는 제도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 헌법 23조 3항 행정법 파트 제일 마지막쯤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즉 이제 공공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타인의 재산권의 침해를 이제 수용 사용 제한을 가져올 때에는 그건 반드시 침해도 법률에다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고, 보상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법은 보상은 뒤쪽 파트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법 99조까지 있는데 전체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거의 3분의 2 정도는 침해랑 관련된 거예요. 공익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제 아무튼 공익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잘 성사시키기 위한
뭐 이제 요건이나 절차 같은 것들 쭉쭉쭉 절차 같은 게 나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급적 침해를 일으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침해를 일으켜야 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침해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 법의 3분의 2이고, 나머지 보상 기준이나 보상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우리 법은 사실 실제로 이제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강평이나 그런 걸 남겨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교수님들께서도 이거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시답안을 썼는데, 사법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예시답안에서 토지보상법이라는, 우리 법전에 나와 있는 이제 약칭이죠. 토지보상법이라는 나름대로 오피셜한 표현을 썼는데, 그 교수님이, 강평을 남기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법은 토지보상에 관련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쓰고 있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쓰신 말이, 이제 공익사업이 메인인 법인데 어떻게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느냐. 물론 이제 법제처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까다로운 교수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무튼 공토법이라고 하든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제로 우리 간평 시험에서도 문제를 보시다 보면 공익사업법이라는 워딩을 쓰라고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2번. 그리고 실제 판례도 그렇고 교수님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죠. 토지보상법이라는 표현을 쓸까, 공익사업법이라는 표현을 쓸까. 저는 이제 수험 전략 차원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자는 교수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든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든 아무 그렇게 관심 없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법이라는 단어를, 워딩을 꿋꿋이 쓰시는 분들은 그 강평 남기신 분처럼 까탈스러운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시험장에 들어오면, 출제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익사업법이라고 쓰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수험생 입장에서 좀 우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지보상법이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설령 실제로 공익사업법이라고 하자고 하는 교수님도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익사업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안전하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가볼게요. 공용 수용과 공공성.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은, 이제 개별법 파트잖아요. 개별법 파트는 이제 사실은 뒤에 문제풀이를 위해서 개별법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법은, 우리 행정법 파트를 굉장히 좀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했지만, 행정법은 개별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법을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개별법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을 때 그 판례의 논리를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정법 파트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개별법은 사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가 개별법에서 나오니까 개별법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문제 푸는데 도움 안 되거나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 말고도 훨씬 이제 원래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강약을 조절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진짜 개념만 챙겨가고 관련된 법조문만 보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아야겠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파트, 공용 수용과 공공성. 공용 수용이라는 거는요, 공용 수용이에요. 손실보상을 전제로, 공공 필요를 위하여 손실보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일단 공용 수용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이랑 좀 비교되는 건 협의 취득이 있어요. 협의 취득. 협의 취득은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얻는 걸 협의 취득이라고 해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종의 계약이죠.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얻는 걸 협의 취득이라고 하고요. 공용 수용은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는 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평가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조금 우리 전문 영역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렇다. 공용 수용이란 애초에 손실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소유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급부에 있는 돈을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걸 전제로 공공필요를 위하여, 우리 손실보상할 때 공부했었죠. 공공필요라고 하는 거는 공공성과 필요성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어. 공익적인 목적에서 필요한 거고, 근데 단순히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재산권을 침해를 해야 될 만큼,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권을 침해해야 될 만큼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공용수용이라고 합니다. 요건, 사업 내용의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침해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보상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돼 있었죠. 아무튼 이런 것이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필요라고 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딱 와닿으시죠? 공공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넣어놓긴 했지만 굳이 직관적으로 딱 이해되실 거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굳이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공공적 사용수용이라는 쟁점이 있었죠. 언제? 몇십 년 전에.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나왔나? 초창기 기수 때 1회 한 자릿수 회차일 때, 한 언제, 지금 32회니까 20년도 더 전, 30년, 거의 한 25년 30년 전에 그때 출제된 적이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쟁점입니다. 공공적 사용수용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사적 공용수용이라고 하고요. 공용수용이라는 게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빼앗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하면서 소유권을 빼앗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제 민간 기업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으면서까지 공익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정당하냐 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민간 기업이나 뭐 아무튼 그런 단체들이 오히려 정부보다 더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그렇고, 요즘 또 LH나 SH나 뭐 경기도시공사나 뭐 그런 데들도 다들 민간 기업이 돼버렸단 말이죠. 옛날에는 정부, 물론 이제 공공기업이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사 아니면 준정부기관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더 이상 정부 조직의 일부분이 아니게 돼버렸죠. 옛날에 공익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기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버려서 사적인 단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 논의는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진짜 이제 모든 기출문제를 마스터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최근 10년, 아무리 길게 봐도 최근 20년, 제가 볼 때는 최근 10년이면 충분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봐서 최근 20년 해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건데, 그리고 오늘은 아무런 이슈도 되지 않는 건데 굳이 공부를 해야 될까? 하지만 아예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100% 사실 세상에 100%는 없죠. 100%는 없고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만약에 이게 이러한 쟁점이 나왔을 때 존재조차 모른다면 손도 못 대겠죠. 그래서 존재라도 알고 계셔라 하는 의미에서 실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은 쟁점입니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적인 주체가, 민간 기업체가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걸 허용해 줄 거냐 말 거냐 라는 거고, 오늘날에는 뭐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것들만 충분히 갖춰서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굳이 뭐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넘어가고, 굳이 더 필요는 없습니다. 공용수용의 당사자. 당사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우리 당사자라고 하면 처분을,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둘러싼 양쪽 당사자라고 알고 계시죠.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인 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 피수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 피수용자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도 당사자죠. 그리고 토지 등을 양도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우리는 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토지 수용의 당사자는요, 수용권의 주체인 수용자, 그러니까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사업 시행자예요. 그걸 수용자라고 하죠. 그리고 수용 목적물인 재산권과 관련된 주체인 피수용자, 네, 수용자와 피수용자를 당사자라고 한다.
저는 이제 처음 법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피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수용자와 피수용자. 수용하는 사람이 수용자, 수용당하는 사람이 피수용자죠. 근데 이해가 잘, 그러니까 이제 언뜻 막 바로 이제 기계적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저 혼자 좀 깨달음을 얻은 게 피수용자를 그냥 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피수용자, 피 보는 사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게 사업시행자죠. 근데 공익사업 때문에 피 보는 사람은 피수용자. 네, 이 비슷한 개념이 여러분이 어차피 평가사 되실 거니까 평가사 되시고 나면 이제 상속세나 그런 거 한단 말이죠. 상증세법 공부하시죠. 상증법 공부하시죠. 실무를 위해서라도 공부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헷갈렸던 게 상속자와 피상속자가 헷갈리던데, 피상속자는 돌아가신 분, 이제 피를 보신 분, 죄송합니다. 피상속자. 상속자는 상속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피가 붙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해요. 그리고 피상속인은 완전 매치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해되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다. 당사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수용권자, 사업시행자를 의미하죠. 이제부터 줄여서 그냥 시행자라고 할게요. 사업시행자 아니면 시행자라고도 할 건데, 사업시행자는요 수용권자입니다. 수용권의 주체에 대해서 예전에 예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수용권자가 공익사업의 주체인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요. 근데 수용권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 그러니까 일단 국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수용권의 주체, 그러니까 강제력을 뭐라 그럴까,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국가냐? 아니면 정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 논의는 끝난 논의입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면 수용권이라는 권리는 진짜 굉장히 강력한 권리거든요. 파워풀한 권리란 말이에요. 아니, 재산권을 강제로 뺏어가는데 설령 그걸 돈으로 메꿔준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현실에선 좋아하겠죠.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 거 강제로 뺏어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결국은 국가가 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정확하게 우리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로,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체든지 LH공사든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좀 뺏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수용권을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업을 멋지게 성공시키고 보상도 문제없이 다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국가가, 국토부 장관이 그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결국은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수용권이라는 권리의 주체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논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약간 그런 학술적인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사업 시행자다. 예전에는 이제 국가냐 아니면 사업 시행자인 이런 경우이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필요 없다. 오늘날에는 사업 시행자 수용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수용권자의 법적 지위. 법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죠. 수용권자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가지냐. 사실 법조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와요. 근데 가장 파워풀한 건 수용권, 그리고 재결 신청권, 토지 소유권의 원시 취득권,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잘한 것들이에요. 자잘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법에 나오는 권리들이니까 실어놨고요. 사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뭐 여러 개 같지만 이렇게 따로 떼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반면 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 의무를 진다. 사업 시행자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피수용자가 재결 신청하면 응답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뒤쪽 가서 공부를 따로 할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지만 결국 핵심은 손실보상 의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자, 우리 손실보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책임이라는 권리의무관계에서 양쪽 당사자잖아요. 손실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사업시행자, 손실보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권리와 의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핵심은 손실보상 의무, 그리고 권리 중의 핵심은 토지소유권의 원시취득권, 사실은 수용권.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 아무튼 이 정도가 수용권자가 가지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입니다. 뭐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 권리 의무도 승계된다 그런 거지만 굳이 뭐 이렇게 따로 떼서 공부하실 건 아니고요. 당사자에서 더 중요한 건 피수용자예요. 피수용자. 피수용자라고 하면 피를 보는 사람이죠. 수용을 당하는 사람. 피수용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토지 소유자랑 관계인. 건물 소유자는 관계인이에요. 하는 개념을 볼까요? 토지 소유자란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등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네.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등 토지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이 아닌 다른 뭐 지상권이라든지 담보물권이라든지 그러한 종류의 각종 권리를 가진 자를 관계인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사람 플러스 그 물건에 관해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 이제 우린 지장물이라고 부르죠. 지상에 있는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보상법에서는 지장물이라고 불러요. 지장물. 지상에 있는 장애물.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건물, 아니면 공작물. 실무 보상할 때 많이들 보시게 되는 게 그런 게 지장물이고요. 아무튼 둘 중에 우리 시험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시험에 있어서는 관계인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토지 소유권자인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관계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인이라는 게 소유권 말고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특히 토지의 경우에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어요. 여기 지상권 같은 건 우리 법조문 옆에 법조문 같이 보고 계시죠? 우리 공인사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인 보시면요, 2조 5호에 가면 있어요. 지상권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는 거지. 지상권 등 그 소유권 외의 권리. 사실 이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우린 관계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실질적 처분권,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아니면 지상권이든 그런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뭐 유치권이든 뭐 민법할 때 공부하신 것들이 있죠. 그런 종류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관계인이 된다. 그렇고요. 관계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법조문 가지고 계시죠? 법조문 우리 공인사법 85조 1항을 한번 봐주세요. 85조 1항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34조 재결에 불복하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34조 재결에 불복해서 34조 재결에 불복하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원고적격 배운 거 기억나시죠? 원고적격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보상법에서는, 공인사업법에서는 원고적격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으로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이제 죄송해요. 사업시행자도 포함되죠.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고가 될 수 있죠. 네. 재결에 불복해서 재결을 취소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 수용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 땅은 빼고 수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용당하는 건 인정, 어쩔 수 없는데 보상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 그래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사업 시행자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종류의 모든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놔 버렸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다르게 말하면요, 아무리 우리 원고 적격할 때 뭐 법률상 보호 이익설이니 해가지고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 사람, 특히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침해를 당했음을 입증해내는 사람이 원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토지보상법에 있어서는 그 내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이미 원고를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물론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원고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우리 법에 보면 나중에 보실 텐데, 좀 이따 볼 텐데, 다른 사업인정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다른 처분도 나옵니다.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제3자의 원고 적용 논의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를 쭉 훑어보면 사업인정 자체보다는 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한테는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쪽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딱 나오면요, 원고 적격 물어보는 것 같아 보일 때 긴장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원고 적격일까, 아니면 우리 공익사업법에서 나오는 이 관계인인지 요거 판단하라는 걸까, 그거를 좀 눈을 제대로 뜨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업 인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원고 적격 우리 배운 거 그대로 써야 되고, 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원고 적격 쓰면 논점 일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읽으실 필요가 있고요. 관계인이다. 관계인이 중요하다. 근데 실질적 처분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실질적 처분권이 뭐냐? 말 그대로 해당 이제 토지랑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토지 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 실질적 처분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판례를 제가 각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이렇게 토지, 이게 운전면허 학원, 이게 토지고요. 운전면허, 면허학원, 토지 위에서 운전면허 학원을 차리려고 이제 운전면허 학원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제가 여기서 운전면허 학원 한 10년 정도 하고 싶은데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위에다가 각종 내가 뭐도 이제 기존 예를 들어 거기에 땅이 전이었다, 논밭이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메꿔가지고 토지로 만들어가지고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장치도 설치하고 할 테니까 그 설치 비용 다 제가 댈게요. 그리고 끝나고 10년 후에 그 위에는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겠죠. 타이어도 해놓고 도로도 설치하고, 도로의 바닥에 아스팔트 밑에 채점 센서 같은 것도, 여러분 이제 운전면허 학원 다녀보셨죠? 아무튼 각종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설치를 하고 끝나고 나서 철거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해서 10년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토지 전체가 수용당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수용을 당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운전면허 학원 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죠. 네, 토지 안에다가 넣을까? 네, 여기다가 센서 같은 거 설치하고 건물도, 네, 학원 건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역 일대가 전체가 다 공익사업에 수용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책정하기를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금 준다. 오케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은 학원이 등기일 때 보니까 학원이 가설건축물이라서 등기가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근데 건물 설치한 거 학원이니까 학원에게 보상금을 주겠다. 오케이. 이게 당연하죠. 토지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이 학원 거니까. 오케이, 학원한테 준다.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토지에 이게 아까
운전면허 학원 하려면 토지에다가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채점 센서 같은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차선 밟으면 감점, 어디서 뭐 하면 감점 그런 걸 센서 같은 걸 땅 밑에 깔아 놓잖아요. 그런 센서 같은 채점 센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죠.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계인이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채점 센서, 예를 들어 채점 센서 이야기를 할게요. 채점 센서는 토지에 있는 물건이죠. 토지는 아니잖아요. 일단 토지에 있는, 물론 토지와 일체가 돼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토지에 있는 물건이고, 근데 사업 시행자는 그냥 약간 좀 나이브하게 저거 토지 밑에 땅 밑에 깔려 있는데 그냥 토지지 뭐 라고 하면서 센서에 대한 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 소유자를 해당 센서와 관련된 관계인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원에서 난리가 났죠. 학원은 저건 내 돈 들여서 설치한 거고 그 10년 동안은 토지 소유자는 쓰지도 못하고 저 채점 센서는 나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고 저기서 사용 수익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내 혼자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건데 토지 소유자는 그냥 나한테 그냥 땅값 임대료 받고 그냥 나한테 땅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데 저거를 왜 저 사람한테 주냐, 내가 관계인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역시 우리 또 존경스러운 판사님들 실질적 처분권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표현을 쓰시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이라든지 아니면 설치를 했고 나중에 철거할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 수익을 하고 누가 처분하게 되는가, 만약에 이걸 판다면 물건을 거기에 있는 시설물 같은 거, 예를 들어 학원 시설물 같은 걸 일체로 해서 어딘가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증여도 하고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학원 시설물 일체를 누구한테 판다고 했을 때 누가 돈을 받게 되겠냐?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겠냐? 학원이 받게 되겠냐? 당연히 학원이겠죠. 그렇다면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은 학원에게 있다. 그러니까 학원이 이 채점 센서와 관련된 관계인이다 라고 우리 판사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네, 관계인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실제로 실질적 처분권은 진짜 좀 약간 불명확한 개념이에요. 현실에 진짜 만약에 실질적 처분권이 이거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면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이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추후에 자기가 철거하기로 약정도 맺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 처분권이라는 건 그냥 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현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탕으로 누가 관계인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피소유자의 제한. 피소유자 무조건 해당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소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 보면요, 사업인정 고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관계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권리를 적법하게 이제 권리 승계와 관련된 거는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내용만 알고 계세요. 승계를 한 사람, 우리 취득이라고 하면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승계해서 받는 승계 취득이 있고요, 원시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은 이제부터 기존의 권리 관계는 잘 모르겠고 지금부터 이 물건과 관련된 첫 번째 소유자가 내가 된다. 원시 취득. 네. 근원적으로 첫 번째로 내가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는데 원시 취득한 사람은 피소유자가 될 수 없다. 네. 승계한 사람만,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만 피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는 이런 게 존재하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관계인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문제에서는 관계인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볼게요. 법적 지위. 피소유자도 나름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쭉쭉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나중에 하나하나를 뜯어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렇게 있지만 괜히 하나하나 보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너무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다양한 권리들을 우리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더라.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의무에서는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네요. 토지 출입에 따른 인용 의무.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 권력적 사실행위를 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가서 타인 토지 출입 측량 조사를 할 때 인용 의무랑 결합해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된다. 반갑네요. 괜히 반가워서 뭐 설명드렸고, 수용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이전,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이전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 대지평 할 때 배웠었죠. 반가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나 의무에 쓴 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공용 수용의 목적물로 가보겠습니다. 목적물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죠. 공용 수용의 목적물이란 수용의 객체로서 주체, 객체 뭐 그런 말을 보시게 될 텐데, 객체는 물건을 의미하고요. 주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위자랑 물건을 의미해요. 주체는 행위자, 객체는 물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체로서 토지, 물건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말한다. 사실은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죠. 요거를 우리가 알고 이미 배운 표현이 있어요. 재산권. 손실보상, 우리 행정법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 할 때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재산권이 되려면 처분, 이제 일단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이 가능해야 되고, 남한테 팔 수 있어야 되고, 처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핵심은 공용 수용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어야 한다 해요. 그걸 해당 물건을 가지고 남들은 일단 못하게 하고 나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필요하고, 플러스 뭐 나중에 뭐 남한테 처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갖춰져야 우리는 공용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어요. 소유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 설명드렸죠. 어업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류는 뭐 우리 법에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뭐 종류 나중에 개별법 저 뒤쪽 파트 가면 나옵니다. 70조부터 해서 쭉쭉쭉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요. 확정. 목적물이 언제 확정되느냐? 목적물은 공익사업을 일단 목적물이라는 건요, 수용의 목적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할까? 라면서 쭉 스캔을 하다가 땅은 저기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 땅 위에 무슨 물건이 있네? 물건까지 수용해야 되겠네. 저기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저걸 수용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릴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옆에 땅까지만 수용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수용의 목적물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계획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쭉 읽어보고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너 거기서 사업해라. 수용해야 된다고? 오케이 네가 딱 정한 거기까지 수용해라 라고 확정을 해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확정을 해주는 형태가 돼요. 목적물은 사업 인정의 세목고시에 의해서 확정된다. 사업 인정이라는 처분을 하면요, 단순히 그 사업 인정을 신청했던 사업 시행자한테만 사업 인정 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 토지와 그 인근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어떤 행정행위라고 했죠? 제3자효 행정행위 또는 제3자효 처분이라고 했었죠. 사업 인정이라는 건 제3자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업 시행자한테만 알려줘서 된, 사업 시행자한테만 오케이 너 사업해라 라고 처분을 해주는 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사업 인정의 세세한 목록을 고시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세목고시는 토지만 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세목고시에 의해서 목적물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이라는 처분을 하고 세목고시를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아직 목적물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아무튼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사업인정을 할 때 목적물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목적물을 좀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기 토지 소유자가 너무나 반박이 심하고 좀 악성 민원을 넣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알박기를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죠. 그런 사람의 토지는 그냥 빼고 다른 데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업 변경도 신청할 수 있겠죠. 변경하면 변경도 가능하고 사업인정 변경고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아무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목적물이 이때 사업인정에서 목적물이 확정된다고 해서 진짜 불변에 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적물의 제한. 목적물은요, 일반적으로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수용해선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이게 공공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야 될 만한 정말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수용해야 한다. 네, 필요 최소한도인지 아닌지는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애초에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비례 원칙에서 비례 원칙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토지의 세목고시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수용 목적물은 아까 설명드렸던 토지 세목고시에 포함된 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 세목고시에 들어가지 않은 물건은 기본적으로 수용 목적물이 되지 못합니다. 확정 수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놨지만 이거는 조금 약간 나중에 따로 별도의 쟁점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목고시에 들어간 것만 수용 대상이 된다. 만약에 수용 목적물을 늘리고 싶다면 세목고시의 내용을 변경하면 되겠죠. 변경고시를 하면 됩니다.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렇고요. 예, 목적물의 성질상 제한이 있기도 하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 이제 기존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던 토지라든지 뭐 기존 공익사업에서 여전히 잘 쓰고 있는 토지를 함부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여기 뭐 있습니다. 아주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넘어가서 곡물의 소용 가능성. 곡물의 소용 가능성은요, 곡물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지자체 등의 행정 주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공용된, 네, 어렵죠. 말이 어렵죠. 개개의 유체물. 말이 어렵죠. 그냥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이용되고 있는 물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출제가 됐어요. 32회. 네, 출제가 돼버렸어요.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31회, 32회.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쟁점이 출제가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곡물이란 건 이렇게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뭐 개개의 유체물이라고 말한다.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되는 쟁점이다. 토지방법 공익사업법 19조 2항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 기존의 공익사업에 쓰고 있던 물건, 말 그대로 곡물이죠. 네. 물론 곡물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던 물건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에 쓰고 있던 물건은 항상 곡물이다. 이게 성립되는 거죠. 곡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 공익사업에 쓰고 있다는 물건, 토지나 물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한 필요가 뭐냐에 대해서 뭐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지만 우리는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익 간의 이익 형량에 대한 비례 원칙에 따라서 비례 원칙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기존의 공익사업에 쓰고 있었으면 기존 공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익이 존재했을 거예요. 반면 새로운 사업에서는 새로운 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공익이 있을 거예요. 두 개 각각의 공익을 비교해서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의 공익이 더 크다면 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곡물이라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확장 수용에 대해서 확장 수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단일 쟁점으로 개별법 파트에서 단일 쟁점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3개 뽑아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확장 수용입니다. 그래서 확장 수용은 시간이 좀 들어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